이번 시간에는 교재 제4장에 있는 인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이랑 연결돼서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교재의 장은 행동주의가 뒤에 있지만 인지주의가 좀 행동주의보다 뒤에 나온 이론이라는 걸 좀 아시면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배울 텐데 초기의 인지주의였던 게슈탈트 학습 이론, 그 다음에 후기에 연결되는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초기 인지주의는 책에 의하면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이것이 왜 게슈탈트였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게슈탈트가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로는 구성이나 모양이나 형태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제 게슈탈트라는 용어입니다. 왜 구성, 모양, 형태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개인의 경험의 지각이 어떤 형태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그것이 낱낱이 그 요소로 저장되지는 않고 그렇게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또 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 상당히 초기의 연구들이랑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다루진 않지만 행동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랄까 인지주의의 어떤 시초다라고 얘기할 때 게슈탈트 심리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지각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행동보다는 지각이나 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다룬 연구이기 때문에 게슈탈트 심리학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베르타이머가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여기 이제 점이 있는데 점이 두 개, 책에 의하면 불빛이 교대로 깜빡일 때 이렇게 교대로 깜빡일 때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은 조금 느리게 움직여서 그런데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 두 개의 점을 불빛을 하나의 점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각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 불빛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불빛의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두 개의 불빛이 깜빡이게 되면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대로 깜빡이게 되면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즉 두 개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한다라는 것처럼 관계적인 어떤 형태로 지각을 한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게슈탈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정신이 부분이나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성과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성이라는 것은 이거 낱낱이 불빛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정신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구나,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아니면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 모양이나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구성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슈탈트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어떻게 자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각한 것이 또는 자각한 것이 경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 자체와 다르게 해석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낱낱이 부품으로 보면 뭔지 잘 안 와닿을 텐데 이것은 총의 부품입니다. 잘 보면 무슨 관역도 보이고 방아쇠도 보이고 그렇죠. 총을 다 분해를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부품으로만 볼 때는 금방 총이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모두 통합했을 때는 그것이 총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총을 각각을 구성하는 걸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총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전체를 보는 거지 단순한 부분의 합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각이 또 그 부분의 합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만든 원리가 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이 보면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원리들입니다. 아주 이제 초기 심리학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근접성의 원리는 가까이 있는 자극끼리 모아서 전체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세로 점들이 더 가깝게 있고 가로 점들은 조금 떨어져 있죠. 여기에 간격보다 이 간격이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극이 더 먼저 지각되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요 부분을 봤을 때 세로선이 5개 있다. 즉 세로줄이 5개 있다고 생각하지 가로줄이 5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그 지각적으로 볼 때 가까이 있는 자극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극을 묶어서 파악하지 이 자극과 이 자극을 보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로의 간격보다 가로의 간격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로줄로 인식하지 세로줄로 인식하지는 않죠. 이거 마찬가지로 어떤 자극을 주어도 그렇게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자극이 가까이 있으면 그것끼리 더 빨리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지 지각을 하지 그것을 멀리 떨어지는 자극을 동시에 지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유사성의 원리라는 거는 유사성이 높은 자극기를 모아서 전체를 구성합니다. 자, 여기서 깜장 동그라미의 유사성이 있고 흰 동그라미의 유사성이 있죠. 이것을 누가 봤을 때 이 세로선으로 인식을 하지 이 가로선으로 인식하진 않아요. 같은 자극끼리 모아서 본다는 건데 같은 자극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건 근접성보다는 간격이 똑같으니까 근접성보다는 유사성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흰 동그라미와 깜장 동그라미의 유사한 자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전체를 구성하고 지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가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완결성의 원리인데 이 완결성의 원리란 주어진 자극이 불완전할 경우 자 이거 원이 사실은 우리가 누가 봐도 이제 원이라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원은 끊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한 지각이에요. 불완전한 자극이라고요. 근데 불완전한 자극을 이것을 원자극이라고 지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결성의 원리 즉 우리의 지각 안에 완결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초등학교에서 가령 이런 아이들에게 이 완결성의 원리를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의자를 그려놓고요. 시험지 같은 데다가 그려놓을 수 있겠죠. 맨 마지막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다리를 3개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그리고 다리 하나를 없앨 수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을 의자로 지각을 할 때는 여기다가 다리를 그려놓고 싶어 한다요. 실제로 교사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학생들이 여기 다리를 그려놓고 시험지를 제출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 불완전한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누군가 이게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이거는 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각하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지각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으면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서적인 지각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완결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없어서 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게 완결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정경과 배경입니다. 배경이라는 원리인데 이것은 모호한 자극일 때 해당돼요. 모호한 자극에서 하나를 배경으로 하나를 전경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배경은 정경의 반대죠. 그러니까 정경은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배경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꽃병으로도 보이고 얼굴로도 보이는 것은 꽃병일 때의 배경이 얼굴이고 얼굴일 때의 배경이 꽃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경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꽃병이냐 얼굴이냐? 이거는 꽃병과 얼굴을 동시에 전경으로 지각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하나만 먼저 지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모호한 자극일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전경으로 지각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지각됩니다. 이때 연구들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꽃병으로 더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얼굴로 더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누구는 그렇게 보고 누구는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빈도, 경향성. 빈도가 높으면 빈도가 높게 노출이 된 자극을 정경으로 지각한다 이런 거예요. 빈도 경향성이라는 거는 이 꽃병으로 되는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 그래서 즉 평소에 꽃병에 익숙하고
평소에 꽃병을 더 많이 보고 꽃병에 대한 지각이 더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것을 꽃병으로 전경으로 지각한다 그래요. 반대로 꽃병을 본 적이 없거나 이런 모양의 아무 그 어떤 그 경험이 없어 이런 모양의 꽃병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얼굴로 많이 지각을 해요. 그 사람은 여벌굴에 대한 빈도가 더 높은 거죠. 그 여벌굴에 노출된 빈도가 높고 빈도 경향성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얼굴로 지각할 전경을 지각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지나서 이제 퀘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찰학습이라는 얘기를 이제 초기 인지 이론가 중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학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한 행동주의 즉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강화에 의한 반응의 빈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 통찰학습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행동주의랑 비교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자극이 있지 않아도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가정을 해요. 예컨대 침팬지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침팬지를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이 유인원이 가장 인간과 유사한 재능 또는 지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유인원의 지적 능력이 인간이랑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고 또 인간만의 지식이 어떻게 습득되는가 이걸 밝히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뭐였냐면 이 높은 곳에 바나나를 달아놓고요. 이 침팬지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려고 했죠. 이 침팬지에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한 뭐 파블로프의 개나 스키너의 쥐처럼 어떤 자극을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이 환경만 만들어 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강화를 준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상자를 놓고 올라갔을 때는 뭐 먹이를 주고 이런 시행착오나 아니면은 조건화를 준 게 아닌데 그냥 혼자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바나나를 따왔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시행착오가 아니었다라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했다가 안 되고 아니면은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고 이런 과정이 있죠. 이 침팬지의 경우에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본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이 바나나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이 상자를 쌓아 올려서 이거를 땄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이 사람이 행동주의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시행착오 즉 여러 가지 에러를 통해서 다시 그 성공된 결과를 말씀 그 에러가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행동주의처럼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과정이 없고 갑자기 단번에 문제를 풀어낸 것은 얘가 이 침팬지가 머릿속에서 문제 요소를 배열해서 상황을 재구조화했다. 그래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생각에서 바로 해결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찰이란 말을 쓴 거죠. 이 퀘러 같은 경우에. 통찰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상황의 문제 요소의 배열이라든지 상황의 재구조화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좀 더 어려운 과제 같은 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자를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 즉 이런 뭐 상자와 막대를 동시에 이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통찰을 의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 퀘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통찰학습이 결국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 해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통찰이란 것을 자체를 잘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통찰학습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그 경험적 증거라고 하죠. 설명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머릿속에서 상황을 재구조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침팬지한테. 그 다음에 문제 요소를 배열한다라는 것도 이걸 어떻게 배열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제를 풀었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는 이 안에 어떤 통찰의 과정이라든지 통찰의 어떤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찰학습의 이론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톨만과 혼직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적 행동주의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행동주의의 변형된 모습에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맨 처음에 톨만과 혼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음식을 강화받는다. 이 용어가 익숙하죠. 강화라는 것은 반응 빈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거고, 음식을 먹으면 그 미로를 통과하는 반응이 높아질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연히 발견한 건 뭐였냐 하면, 일단 세 집단으로 나눠서 이러한 미로를 만들어 놓고 쥐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음식을 매번 강화한 집단, 그 다음에 미로를 통과, 즉 성공적으로 학습했는데 강화를 주지 않은 집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은 강화를 처음에는 주지 않고 나중에 강화를 준 집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재미있게도 이들이 이 학습을 한 결과가 각각 달라졌다는 것이 이제 톨만과 혼직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점점 에러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죠. 즉 빨리 찾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찾았다는 것은 학습을 했고 학습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아무런 강화를 주지 않은 집단도 잘 보면 조금씩 에러가 내려가는 걸 보죠. 이거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겪고 있는 그 어떤 학습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통제 집단이고,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할 때 강화를 받으면 항상 반응 빈도가 높아지니까 강화물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죠. 강화를 받은 집단이 빨리 학습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아니나 다를까 regularly rewarded라는 거는 계속 매번 강화를 받은 집단이 빨리 학습하게 된 거를 말해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받지 못하다가 3집단인데 처음에 받지 못하다가 그때는 결국 학습이 좀 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 통제 집단이랑 비슷하죠. 여기. 그러다가 갑자기 강화를 받기 시작한 지점부터 확 내려갔어요. 이 내려갔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에러가 줄어들었고 성공적으로 학습을 했다는 걸 말하죠. 성공적으로 학습을 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 3집단이, 즉 나중에 강화를 받은 집단이 왜 처음에 매번 강화를 받은 집단보다 더 잘 학습했느냐, 이것이 이제 톨만이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 톨만은 잠재적으로 학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경우에 앞에서 나온 그 그래프인데 3집단이 이때까지 강화를 받지 못할 때까지 행동주의에 의하면 절대로 강화를 받지 못하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의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학습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톨만에 의하면 이것은 학습이 잠재적으로 일어난 상태이다라고 이 기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학습이 됐지만 수행 자체에는 강화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강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결국 쥐들이나 다른 동물도 이 환경에 대한 인지적인 지도를 우리가 강화물이 없이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잠재적인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톨만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학습을 위해서는 강화물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게 되고 잠재적 학습도 가능하냐라는 어떤 행동주의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도 이 인지주의론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론들입니다.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까지 봤고요. 정보처리 이론의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앞부분을 보고,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이제부터는 약간 현대 이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변의 자극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 지각 이론이 있었죠.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또 지각한 것을, 중요한 건 지각보다는 어떻게 기억 속에 넣느냐, 이걸 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장하느냐 또는 저장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걸 인출이라고 합니다.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이 조금 각광을 받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컴퓨터가 만들어졌죠. 초기의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뭐 옛날 시절의 컴퓨터 생각해 보면 기능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정보를 저장고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빼냅니다. 저장했던 것을.
근데 저장했던 것을 빼낼 때 뭘 하냐면, 또는 저장할 때 뭘 하냐면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하고 그것을 저장해서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해서 인출해내는. 그래서 이때 코딩이나 디코딩이나 아니면 스토리지, 여러분 저장량이 많다, 뭐 기억 용량이 크다, 이런 얘기는 다 이때 컴퓨터와 함께 정보 처리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적인 어떤 구조도 정보 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구조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용어를 같이 쓴 거예요. 메모리라든지,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 그 메모리 똑같은 용어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용량 이런 거, 코딩, 디코딩, 그 다음에 리트리버 같은 것들이 컴퓨터 용어랑 똑같이 쓰이는 거는 이 정보 처리 이론이 결국은 컴퓨터가 될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인지 구조랑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즉 인출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반대로 그것을 저장한다라는 것들로 쓰이죠. 보통 말할 때. 근데 좀 약간 이 이론에서 말하는 건 좀 두 개를 구분합니다. 저장은 저장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를테면 내일 우리 만날 거를 기억해,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기억해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을 저장하라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기억해요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정보를 저장해라라는 뜻이고, 자, 지난 시간에 말한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이 너가 인출할 수 있느냐라고,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 의미로 보통은 많이 쓰이지만, 보통 저장은 정보를 기억 속에 넣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 정확히 말하면 기억 장치예요. 뒤에서 말하는 기억 장치 속에 넣는 과정. 우리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듯이 그 기억 장치 속에 넣는 과정이 저장이고, 그 정보를 찾아서 불러들이는 것이 인출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정보를 회상하고 또는 재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상 또는 재인. 회상과 재인을 보통 기억이라고 말해요. 회상하는 거는 그 큐가, 그러니까 그 힌트가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출할 수 있는 것, 인출할 수 있는 거를 회상이라고 하고, 큐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재인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자, 네가 어제 본 영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제 본 영화를 생각해서 나 넷플릭스에서 킹덤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회상이고요. 그 다음에 너 어제 킹덤 봤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킹덤을 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어제 본 영화가 큐가 되는 거죠. 단서가 돼서 그거와 킹덤을 맞춰보고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상이 어렵겠어요? 재인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회상이 더 어려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제 본 영화가 뭐 맞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영화의 제목 자체를 알아내려고 인출하라고 하는 거는 회상이지만, 어제 본 영화가 킹덤이야? 아니면은 뭐 어벤져스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봤을 때 킹덤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큐와 맞춰봐서 단서를 통해서 그것을 인출하는 것이 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호화가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용이하도록 정보를 수정하는 거예요. 기억이 용이하도록. 이것이 두 가지 경우인데, 결국은 이 정보를 기억 속에 넣는 과정도 용이하게 하고, 또는 인출되는 과정도 용이하게 만들어줘요. 부호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용이하게 됩니다. 즉, 잘 저장되기도 하고 잘 인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결국은 부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의미한 학습에서는 더더욱이나 중요하죠. 정보 자체가 어차피 새로운 정보인데 그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부호화가 관여하고, 또 집어넣은 거를 어떻게 잘 뺄 수 있느냐, 잘 빼기에도 부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저장 인출을 돕는 것이 이제 부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